옛날 한 노파가 나이가 많아 노쇠하여 죽을 날이 다가오자 딸들을 불러 모은 후 유언을 했다. 내가 죽어 저승에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줄 테니 각각 소원을 말해보거라. 이에 큰딸이 먼저 말하는데, 엄마, 남자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하나 달려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방울주머니예요. 그 방울주머니를 없애고 대신 그 힘을 가운데 연장에 더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 노파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이거사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저울대에도 추가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법. 방울주머니는 저울의 추와 같은 구실을 하니 그것을 없애면 연장이 균형을 잃어 비틀거리니 그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다. 이어 둘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남자의 연장이 힘이 빠져 축 늘어지지 않고 항상 빳빳하게 힘이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말도 노파는 역시 거절하면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활도 늘 팽팽하게 메어두면 팔의 힘이 약해져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것도 늘 빳빳하면 힘이 약해진단다. 그러니 내 소원도 들어줄 수가 없구나. 다음으로 셋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나는 남자의 양 엉덩이에 손잡이처럼 뿔이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흥이 오를 때 그 뿔을 잡아당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에 노파가 열을 올리며 말하길, 그래, 그거 참 좋겠구나. 내 아비 엉덩이에 그런 뿔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흥분한 노파는 이를 악물고 손잡이를 당기는 신용을 해보이며 내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마. 끝으로 막내딸이 말하는데, 엄마, 나는 남자의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아래 어디든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다시 흥분한 노파는 그만 곧 쓰러져 운명하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짓궂은 한 사내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마을 부녀자들이 초여름이 되어 폭포수 흐르는 계곡으로 물마중을 가는데 이 짓궂은 사내가 발가벗고 기름독에 들어갔다 나온 후 밀가루독에 들어가 몸에 밀가루칠을 잔뜩 한 다음 여인들이 물마중 가는 길가에 큰 고목나무 위에 앉아서 목소리를 우렁차게 꾸며 여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여봐라, 거기 모두 다들 섞어라. 여인들은 옷을 곱게 차려 입고 가다가 깜짝 놀라 모두 섰다.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금강역사인데 너희들 서방이 몇 명인지 제대로 다 말하거라. 내가 낱낱이 알고 있으므로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이 단칼에 달아날 줄 알거라. 여인들이 금강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났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허연게 금강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금강역사로 여겨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는 하나 둘씩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셋내는 둘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9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12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짓궂은 사내의 첨한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 여자를 향해 사내가 너는 서방이 몇이더냐? 하고 다시 호통을 치자 짓궂은 사내의 처가 말하길, 셋내는 서방이 하나 반이옵니다. 사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여인들에게 모두들 가던 길을 가라고 이르렀다. 그 후 개울가로 달려가 목욕을 한 후 얼른 집으로 돌아와 시침을 딱 떼고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처에게 물었다. 마누라, 물마중은 별일 없이 잘 다녀왔소. 그럼요. 아주 잘 다녀왔지요. 정말 아무 일 없었소. 사내가 묻자 처는 왠지 아침에 본 고목나무 위에 금강역사의 모습이 떠올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속이게 되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차라리 부끄럽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어 실토를 하였다. 사실은 물마중을 가다가 옥황상제님이 보내신 금강역사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서방이 몇이냐 묻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해서 솔직히 말했지요. 다른 여자들은 서방이 둘이요, 9이요, 혹은 12이요 했지만 나는 서방이 하나 반이라고 했지요. 아니, 뭐라고? 하나 반? 예, 하나 반요. 어째서? 나는 분명 하나인데 하나 반이요? 반은 어떤 놈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웬 사내놈 하나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나의 소중한 곳에 거시기를 밀어넣었다가 금방 빼고는 얼른 달아나 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깜짝 놀랐다. 자기 처에게 그 짓을 한 자는 바로 사내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둘이지. 어찌 하나 반이요? 이에 사내의 처가 다시 말하길.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놈 거시기가 너무 작아서 그놈은 반쪽 서방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젊은 색시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네, 오늘은 이 집까지만 털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젊은 색시를 보니 그냥 갈 수가 없겠구나. 이것 봐, 너는 저리 비키거라. 라고 말한 도둑은 방 한쪽 구석에 금을 긋고 남편을 금 안으로 몰아넣고는 지금부터 이 금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오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알겠는가? 하고 위협을 했다. 이후 신랑은 도둑이 색시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는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음날 부부는 관아에 찾아가 사또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우리 집에 웬 불안당 놈이 들어와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그놈이 저를 보더니 서방 옆에 금을 긋고선 밖으로 나오면 죽인다 하며 저를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이란 놈은 그놈 말대로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도둑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꼼생이 같은 겁쟁이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사또가 노하며 뭐라? 감히 우리 고을에 그런 잡놈이 있다고? 내 그놈을 당장 잡아 족치도록 하겠다. 그런데 자네는 정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고도 내가 사내 대장부라 할 수 있느냐? 지아비로서 목숨까지 걸고 싸웠어야지. 이에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당당히 말했다. 사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난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 그랬겠지? 그럼 무엇을 했느냐? 아마 그 불안당 놈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그놈이 그 짓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제가 그놈 보따리에서 몰래 열량을 빼냈습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부인이 남편에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등신아, 이왕에 빼낼 거 한 100냥은 빼냈어야지. 옛날 어느 마을에 호색가로 이름을 날리던 어느 한량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더니 그만 소중한 그것의 병이 들고 말았다. 고통을 참다 못한 한량이 읍내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소중이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가요? 진찰을 마친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쯧쯧, 안 되겠네. 볼세, 업보야. 소중이의 알을 빼내야겠어. 아니, 알을 빼내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량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원이 계속 말하였다. 이미 병이 깊을 대로 깊었네. 어쩔 수 없다네.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그 2개의 알을 빼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네. 실로 천추의 한이 될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그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수술을 하긴 했지만 의원은 같은 남자로서 한량의 처지가 그렇게 안 돼 보일 수가 없었다.
내 덱을 딱히 여겨서 하는 말인데 지금 빼낸 것 대신에 마늘 쪽을 넣는 건 어떤가 싶으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한량은 의원의 시술대로 그 자리에 마늘을 넣어 볼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던 의원은 우연히 그 한량과 마주쳤다. 이보시게 그래 그 뒤 별 탈은 없었는가? 한량이 대답했다. 의원님의 시술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진짜를 달고 있을 때와 똑같다고요. 근데 한 가지 곤란한 것이 있긴 한데 말이죠. 그래 그게 뭔가? 의원의 질문에 한량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끔 월양인연한테 놀러가 일을 치를 아치면 글쎄 그것이 눈이 쓰리다고 눈물을 비우듯 쏟아내지 뭡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감은 여종 달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그날도 몰래 거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고생했다 달자야. 내가 네 덕에 회춘하는구나. 옛다 단양 요긴하게 쓰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저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저 그게 돌쇠가 저와 대감님의 사이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런 고얀 놈. 어찌합니까? 주인마님이 아시면 저 멍석마리에 쫓겨나고 말 텐데요. 가만히 있어 보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느니라. 다음날 김대감은 돌쇠를 부르는데 예,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돌쇠 내 놈이 다 알고 있다 하던데 그게 사실이더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달자 말이다 이놈아.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마님. 저는 그냥 뒷간에 가면서 잠깐 본 것뿐입니다. 주인마님께는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럼 내 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보거라. 내 들어주도록 하겠다. 정말이십니까? 그게 사실은 돌쇠는 자신도 달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김대감께 고하였다. 아니 무엇이라? 그렇단 말이지. 좋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달자가 너를 선택하면 내가 깨끗이 물러나도록 하겠다. 정말이십니까? 거짓말 아니시지요? 그럼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겠냐?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달자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내 놈이 나한테 되겠느냐? 그리고 며칠 후 자기야, 오늘 저녁엔 내가 탁주에 장어구이 해줄게. 오늘 밤도 날이 새도록 부탁해. 우리 자기 최고. 그렇게 달자는 돌쇠를 선택했다. 돌쇠 내 이놈,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저는 그냥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강한 아랫돌이밖에 없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달자를 포기하시죠. 이에 화가 난 김대감이 너 빨리 외양간 청소하고 산에 가서 장작이나 패우거라. 대감마님, 우리 돌쇠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건 칠복이한테 시키시죠. 무엇이라? 이것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어디 산 것이 양반에게 들이대 확 쫓아 내버릴까 보다. 대감마님, 왜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요? 그렇게 돌쇠와 대감이 다투자 이를 지켜보던 달자가 대감마님, 그만 진정하시지요. 대감마님도 아시다시피 돌쇠가 머슴 3명분은 충분히 하니 그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느냐? 이에 달자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낮에는 대감님 거, 밤에는 돌쇠 거 하죠. 옛날 어느 고을에 박씨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어떤 기생에게 완전히 빠져 글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었다. 이에 하루는 그의 친구들이 충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해 만나게 되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글만 읽던 자네가 기생에게 빠져
사내로서 대의를 잇고 사는 게 친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라네. 또한 자네 식구들과 친척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그건 나도 잘 안다네. 여색을 멀리해야 마땅해. 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내 메오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있노라면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되고 나쁜 것이라면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걸 어찌하겠는가? 그러자 친구들이 책망하며 이 친구가 단단히 홀렸구만 홀렸소. 아무리 예쁜 여인이라도 어찌 나쁜 것이라고 하나가 없겠는가? 정말이라네. 그렇다면 그녀가 뒤를 볼 때면 왜 그 더러운 것을 못 보았는가? 이에 선비가 웃으며 말하길 왜 못 볼 리가 있겠는가? 그녀가 뒷간에 오를 때를 보면 마치 공작새가 오색 구름을 타고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분홍색 치마를 걷어 올리고 아랫도리를 드러낼 때에는 그 엉덩이가 반쯤 구름 사이에 구르는 쟁반과 같고 또 쏟아지는 소피 소리를 듣자 하면 마치 운모가 붉은 입술을 열고 구슬을 토해내는 것과 같고 메오리의 방귀 소리를 말하자면 날아가던 꾀꼬리가 꽃나무에 앉아서 100가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으며 그녀가 큰 볼일을 쏟을 때면 노랑 장미꽃잎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네. 이에 친구들이 크게 탄식하며 야, 이 친구 이거 완전 맛이 가버렸네. 맛이 갔어. 야, 이 정신 나간 친구야. 내 듣자 하니 음식 앞에서 더럽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좋으면 그 장미꽃에다가 밥이라도 비벼 드시게나. 두 남녀가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나 함께 길동무가 되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어느 시골 주막에서 함께 묵게 되었다. 그런데 한 방에 두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 몸이 달아올라 어쩔 수 없이 밤의 일을 치르고야 말았다. 해가 뜨고 다음 날이 되니 두 사람 다 후회하는 마음이 커졌다. 남자가 먼저 미안한 듯 말했다. 부인, 미안하오. 내 부처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절에 간 남자가 스님에게 물었다. 저기 스님, 제가 어젯밤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밤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군요. 그렇다면 양초 10개를 법당에 기부하면 될 것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죄를 용서해 드릴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절에 가서 용서를 빌고 온 남자가 돌아오자 여자가 물었다. 그래, 부처님께 용서를 받았나요?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어떻게요? 스님께서 속죄하는 뜻으로 양초 10개를 법당에 기부하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네, 그래서 양초 50개를 기부하고 왔소. 아니, 왜 양초를 50개씩이나 기부하셨어요? 그러자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어차피 여행이 끝마치려면 며칠 밤을 더 묵어야 할 것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상간벽지를 돌아다니는 박물장수 만기리가 하루는 어느 주막집에 들렀다. 여기 빈방 하나에 국밥 한 그릇 얼른 말아주시오. 만기리는 피곤하여 저녁상을 물리기가 무섭게 막 잠을 자려고 하였다. 너무 많이 걸었더니 피곤하구만. 내일은 건너마을에 장날이라니 얼른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해야지. 그렇게 막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안방에서 젊은 주인 내외의 말소리가 들려와 눈을 뜨게 되었다. 외지에서의 하룻밤, 오래전에 집을 떠나 이곳저곳을 헤매어 다닌 만기리는 문득 외로움이 사무쳐 왔다. 아이고, 마누라 못 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구먼. 만기리는 심사가 울적해져서 잠을 못 이루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안방의 속삭임이 점점 더 그 열기를 더해가는 것이었다. 그때 주인 여자가 자지러지는 목소리로 아이, 요거 참 얄미워. 요거 가위로 잘라서 내 거 할까 보다. 박물장수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두 내외의 소동은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다. 다시 남편이 뭐라고 하자 부인이 또 자지러지며
아이, 요거 귀여워 죽겠네. 정말 얄미워. 칼이 있으면 잘라서 가질까 보다. 몹시 피곤했던 만길이었지만 그런 소리들을 들으니 영 잠이 오지 않았다. 허참, 이제 그만들 좀 하지. 나도 이제 잠 좀 자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잠이 들만 하면 아이, 요거 아직도 살아있네. 칼로 잘라버릴까? 이런 이야기를 대여섯 번 정도 듣고 나자 먼동이 훤히 밝아왔다. 공연한 수선에 신경 쓰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박물장수 만길이는 채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을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그냥 떠나버리기엔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홧김에 주인집 안방문을 마구 두드렸다. 그때까지도 그 짓거리가 끝나지 않았는지 방 안에서는 한참 만에 인기척이 들려왔다. 아침부터 누구시오? 주인 여자의 대꾸에 만길이가 거침없이 한마디 던지는데 나 박물장수요. 내 지금 막 떠나려는 길인데 어젯밤 듣자 하니 칼과 가위가 없는 듯 하던데 나한테 잘 드는 거 있는데 필요하면 하나 사시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어젯밤에 듣자 하니 뭔지 모르지만 가위나 칼로 잘라서 가진다 하지 않았소. 밤새도록 그러는 바람에 내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나왔소. 하니 주인 남자가 아이고, 손님 거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직 신혼이라서. 그건 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내 잘 드는 가위나 칼 있으니 하나만 사시오. 아이고, 손님도 참. 그걸 실제로 어떻게 자른단 말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 잘 붙는 악유풀도 있으니 같이 사면 싸게 드리리다. 그렇게 만길이는 가위와 칼을 팔고 나서 유유히 떠났다고 한다. 어느 날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쫓겨온 세 여인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그녀들은 별일도 아닌 것으로 쫓겨났다면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먼저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쫓겨났다니까. 아니 글쎄 한 번은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자기가 피우던 담뱃대를 털어오라고 하기에 그것을 털려고 바깥으로 나갔지. 그런데 마침 둥그런 돌이 보이기에 그 돌에다 대고 담뱃대를 털었는데 그것이 글쎄 돌멩이가 아니라 달빛에 비친 시아버지의 대머리일 줄 누가 알았겠소.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다니까. 그러자 다른 여인이 말을 이어받았다. 아니 시아버지 머리통을 돌로 알고 그곳에다 담뱃대를 털어 상처를 냈으니 쫓겨날 만도 하네 그려. 거기에 비한다면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니까. 나는 시어머니께서 화로에 불을 담아 오라고 하기에 화로를 들고 나간다는 것이 그만 요강을 잘못 들고 나가서 거기에다 불을 담았다가 쫓겨났거든. 세상에 불이야 또 피우면 그만인 것을 그런 이유로 쫓아낼 건 또 뭐냐고. 난 정말 억울하다니까. 그 말을 들은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이 말했다. 요강을 화로로 알고 불을 담았으니 정말로 바보짓을 했구먼 그려. 거기에 비하면 나는 기껏 좋은 일을 하고서도 쫓겨났으니 정말 너무 억울하다니까. 하루는 우리 집 머슴 칠보기가 너무 추워하는 거야. 마님, 너무 춥습니다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칠보기의 손을 내 가슴에다 가만히 넣어서 살살 녹여준 것 그것뿐이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지. 좋은 일을 하고도 쫓겨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니까. 옛날 어느 부부가 신선의 돌을 숭상하여 나이 80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신선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자고 약속을 하였다. 여보, 우리 늙으면 꼭 산에 들어가 신선처럼 살자고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더니 이윽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 부부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신선이 산다는 명산을 찾아가게 되었다.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드디어 마지막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기슭에 당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쉬고 있구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신선이 있는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오리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영감님이 할머니를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소문대로 여러 신선들이 논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신선들은 모두가 10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들 뿐이었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선들이 영감님을 보고 물었다. 그렇긴 한데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그 말을 들은 영감님은 깜짝 놀라 황급히 산을 내려와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어서 돌아갑시다. 할머니가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래, 신선은 만나봤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글쎄 신선이 나를 보고 총각이라고 하지 않겠소? 할멈이 가면 틀림없이 처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 마음이 이상해져 신선이랑 놀아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그러니 그냥 내려갑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생원이 포천으로 갈 일이 있어서 저녁에 여종을 불러 말했다. 예, 사모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포천에 갈 일이 있으니 너는 서둘러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 놓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생원 어른. 그렇게 이튿날 잠이 덜 깬 여종은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일찌감치 일어나 새벽밥을 지어놓고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기척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주인이 나올 기미가 안 보였다. 기다리다 못한 여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구멍을 통해 살짝 안방을 들여다보는데 허, 여보 마누라, 내일 일찍 포천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 잘 자는 사람 새벽에 깨워놓고 어찌 그냥 가신다는 것이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시오. 아니, 벌써 몇 번째 하자는 것이오? 그렇게 두 내외가 뒤엉킨 채 날이 훤히 밝은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여종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뭐야? 나는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밥을 해놓았더니 이 인간들이 무슨 포천 갈 준비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때 마침 우리에서 막 나온 닭들이 뜰에서 모이를 쪼다가 여종 근처에 오더니 갑자기 거기서 수탉이 암탉개 등에 올라타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화가 난 여종은 닭들을 발로 차쫓으면서 크게 소리쳤다. 야, 이것들아, 저리 안 가. 너희들도 이러는 것을 보니 포천에 가려고 준비하는 게냐? 저리 안 꺼져? 여종의 소리에 놀란 생원은 마침내 기침 소리를 내며 아침밥을 기다리는데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그만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 그런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왔느냐? 네, 생원어른. 아, 글쎄 이 닭놈이 지들도 포천 가겠다고 글쎄 좀 전에 생원어른과 안방마님이 하던 것처럼 뒤로 앞으로 올라타 흔들어 제끼면서 버릇없이 감히 생원어른의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닭들이 따라가면 귀찮으실 것 같아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에 무안해진 생원이 아이고 참,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 그건 그렇고 왜 닭다리는 없는 것이냐? 네, 생원어른. 혹시라도 이놈이 뱃속에서도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다리는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원은 대충 아침밥을 먹고 급히 포천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오진산의 머슴 칠보기가 은근히 주인집 딸을 넘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한번 벌여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칠보기는 주인 내외가 외출한 틈을 타 홀로 마당을 거닐고 있는 아가씨에게 접근하여 슬쩍 말을 걸었다. 아가씨, 저기 괜찮으시면 저랑 숲속에 가지 않으실래요?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숲속에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죠. 사실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즐거운 걸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즐거운 거라니.
잠시 주춤하던 칠복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거 무엇이냐 하면 저기 아랫마을 박생원네 순말과 김초신의 앞말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놀면 되는 거죠. 그래. 그거 재밌겠는데. 그렇겠죠? 재미있겠지요? 그렇지만 말이야. 박생원 내 말이 여간 빨리 달려야지. 그런 흉내를 내가 어떻게 낼 수 있나?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칠복이가 잠깐 난처해 하다가 다시 이렇게 둘러댔다. 그럼 오훈장댁 염소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싫어. 염소는 볼로 받기만 하던 걸 뭐. 다치면 어쩌려고. 아가씨가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망설이던 칠복이가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순인의 멍멍이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거 아주 쉽고 재미있는데 말이죠. 그러자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아가씨가 이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 옛날 어떤 사내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칠복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어디 보자. 너는 착하게 살지 못했으니 전생에 지은 업보로 인해 당나귀로 환생하거라. 그렇게 사내는 당나귀로 변하고 말았다. 염라대왕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 너는 전라도에 사는 나이 70의 김칠복이가 아니더냐?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나이 40의 김칠복입니다. 이거 참 미안하게 되었구나. 사람을 착각하여 잘못 데려왔구나.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 줄 테니 시체를 장사하기 전에 얼른 다시 돌아가도록 하여라. 이에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그렇게 살아난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그날 밤 부인과 뜨거운 밤을 보내려는데 염라대왕이 너무나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사내의 거시기가 당나귀의 거시기 그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여보, 큰일 났소. 내 다시 지옥으로 가서 거시기를 바꿔와야겠소. 아무래도 이것이 너무 크니 불편하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안 돼요. 다시 가면 틀림없이 염라대왕이 당신을 잡아서 다시 안 보내줄 거예요. 라고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겠지만 제가 좀 참아볼 테니 그냥 살자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인자하고 자비로운 의원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서 덕망이 높았고 의술도 뛰어나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는 칠복이를 보았는데 인상이 좋지 않아 불러 물른대. 예, 칠보가 이리 좀 와보거라. 예, 의원 어른.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너 무슨 일 있느냐? 요즘 들어 안색이 왜 그러느냐? 무슨 병이라도 있는 것이냐? 내가 한번 진찰해 주랴. 의원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같은 건 없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말해보거라.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올해 18 장가갈 나이인데 글쎄 아랫도리에 아직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몇 감으로 내과도 못 나가고 돌쇠 놈이 아직 어린 아이라고 놀리기도 하고요. 아, 그렇구나. 창피해 말거라. 그건 병이 아니다. 사람마다 조금 빠르고 늦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 걱정된다면 고칠 방도가 있느니라. 정말이십니까, 의원나리? 그럼 창고에 가서 이 약초를 갈아서 물에 섞어 매일 밤 자기 전 털이 없는 그곳에 바르도록 하여라. 그럼 털이 예쁘게 잘 자라날 것이니라. 네, 의원 어른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보름 후 의원님 말씀대로 하니 정말 털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창피하지 않고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자신감 잃지 말고 다니거라.
네가 일도 잘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의원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칠복이는 자리를 뜬다. 허허, 고울리게 때부터 봤는데 벌써 털이 날 나이가 되었다니 세월 참 빠르구나. 그때 여종 사머리가 보이는데 예, 사모라. 아까 안 사람이 너를 급히 찾던데 어서 가보거라. 네, 안방마님이 저를 찾으신다고요? 아니,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러느냐? 무슨 병이라도 있느냐? 아니요, 저는 건강한데요. 그래, 그럼 만나는 남자라도 있느냐? 아니요, 전 남정네 손 한 번 못 잡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알겠다. 가보거라. 이때 안방마님이 달려오는데 아니, 사월이 이것이 왜 불러도 안 오는 게야? 그것보다 여보 영감 큰일이 났어, 큰일이. 아니, 그래 무슨 일이요? 호들갑 떨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시오. 아니 글쎄, 내 손이 손이 뭐 어쨌단 말이오? 이것 좀 보시구려. 내 손이 원숭이 손이 되어버렸어. 옛날 어느 마을에 잠기가 밝은 데다가 신경이 무척 예민한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밤중에 무슨 작은 소리라도 날라치면 매번 남편에게 밖에 나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라고 성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는지 부인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알았소.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니 그냥 자자고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부인은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알았소. 남편은 또다시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소. 잘못 들은 거니 그냥 잠이나 계속 자자고요. 남편이 막 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또다시 부인이 남편을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이번엔 진짜 누가 왔나 봐요. 남편은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럭저럭 참았지만 세 번째가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 누가 온 것 같다니까요. 그 소리에 남편은 거의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끌어 푹 덮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는구려. 무시당한 부인은 토라지듯 말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도둑이라면 소리를 안 내고 들어올 것이니까 도둑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만약 강도라고 해도 당신을 보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소. 옛날 어느 집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자색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집 아들이 수시로 여종의 방에 와서 동침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주인 아들이 아내와 함께 자다가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슬며시 행랑 여종의 방으로 건너갔다. 이때 그의 아내가 잠이 깨어 살금살금 남편의 뒤를 밟아 문틈으로 엿들으니 여종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서방님께서는 어찌 흰떡 같은 새아씨를 놔두시고 하필이면 이렇게 못난 저에게 오셔서 이리 못살게 구십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남편이 여종에게 말하길 새아씨가 흰떡과 같다면 너는 산나물과 같으니 음식으로 말한다면 떡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산나물을 입가심으로 먹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답하면서 드디어 서로 입을 맞추고 몸을 섞어 나누며 쾌락의 극치를 맛보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아들 부부가 아버지의 방에 문안을 드리려 들어가 모시고 앉은 자리에서 아들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이었다. 요즘 제가 기침병에 걸렸으니 참으로 괴상한 일이 옵니다. 라고 변명을 하니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서 아들에게 그건 무슨 다른 까닭이 있을까요? 허구한 날 산나물만 너무 잡수시니까 그런 것이지요.
라고 눈을 흘기면서 말하였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 어디서 그 귀한 산나물이 생겼기에 너 혼자서만 다 먹었단 말이냐?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하고 호통을 치니 아들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하기를 아버지, 그 산나물은 노인이 잘못 먹으면 목에 걸리는 수가 있다 하여 하는 수 없이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70이 넘은 대감 부인이 대감 할아버지를 불러놓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의 영감탱이! 당신 어젯밤에 사머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이에 대감 할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며 같이 언성을 높여 대꾸하였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요? 난 어젯밤에 사머리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이에 부인이 더욱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하는데 이놈의 영감탱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사머리가 울면서 나한테 죄다 털어놨다고? 세상에 옆에 있는 자기 마누라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주제에 언감생심 어린 여종의 은밀한 곳에 손을 대려 하다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오? 부인의 계속되는 꾸중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머리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잠깐 갔는데 할아버지는 뭐라고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한 채 중언부언하며 딴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에 부인의 혼줄이 더욱 이어지는데 아이고 이 영감탱이야 물건이라도 좀 좋으면 몰라 흐느적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머리의 그곳에 입장할 수 있단 말이오? 물건이라면 적어도 굵고 빳빳한 장작 같은 돌쇠것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이 있는 여자와 과부가 함께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다. 한참 일을 하던 과부가 조그마한 오이를 하나 들더니 말했다. 에휴, 나는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이 있는 남자 하나만 있으면 정말로 원이 없겠다 없겠어. 이 말을 들은 남편 있는 여자가 커다란 오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머, 이 오이 엄청 크네. 엄청 커. 자세히 보니 빳빳하고 큰 것이 우리 신랑 것하고 정말 비슷한데. 하며 은근히 과부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과부에게 말했다. 근데 너무 큰 것도 소용없어. 아프기만 하지 적당한 것이 좋아. 그리고는 과부에게 오이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남편이 없으니 이 오이를 줄 테니까 알아서 잘 사용해 보라고. 하며 또다시 과부를 놀리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신랑 것은 삶은 가지처럼 축 처져서 시들시들해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던데. 옛날 어느 마을 최대감은 며칠째 열병이나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딸을 위해 의원을 불렀다. 젊지만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난 용복이는 최대감의 부름에 찾아왔는데 안녕하십니까 대감마님. 어서 오시게. 내 딸이 무슨 이유인지 며칠째 계속 끙끙 앓기만 하네. 내 얼핏 듣기로는 자네가 젊은 여인네들을 특히 잘 고친다고 하길래. 네, 맞습니다. 제가 부인병을 주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열이 올라 겉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 이해하시게. 저야 고맙지요. 뭐라고? 아닙니다. 그럴수록 치료하기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시게. 용복이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오. 네, 아씨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겠소. 내 침술이면 낫지 않는 병이 없답니다. 우선 진맥을 해보겠소. 용복이가 진맥을 해보는데 아니, 이럴 수가. 왜 그러십니까? 겁내 고아
피부가 그냥 두부 같구려? 네, 뭐라고요? 아, 아니요. 네 번이 혈이 막혀 그런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랬소? 뒷마당에서 돌쇠가 우통 까고 장작 패고 있는 거 보고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몸이 뜨거워지고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음기가 아주 뒤틀려 혈이 통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구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단 이 치료법은 특별한 방법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오. 아시겠소? 네, 알겠소.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씨 병을 낫게 할 방법은 일반 침으로는 안 되고 가죽 침밖에 없소. 일명 살주사라 하오. 아, 그렇소.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가족침은 단침밖에 없단 말이오. 허허, 모르는 소리. 이건 자유자재로 길이가 조절되는 특수침이오. 그런데 그 침 말고 다른 가죽침으로 치료받으면 안 돼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오? 그게 아니라 침이 오염되었는지 너무 까무잡잡하잖소. 옛날 어느 마을에서 보릿고개를 넘던 힘든 시절, 한 농부가 쌀을 꿀어 이웃에 있는 선비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박서방 왔는가? 우리 집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네. 이런 보릿고개에 양반 평민 차별이 있겠는가? 우리도 쌀이 없어서 아침밥도 못 지어 먹고 있다네. 그런데 농부가 보니 선비가 방에서 무언가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에 농부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침도 못 잡수셨다면서 무슨 편지를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일은 아침에 쌀 꺼달라고 친구네 집에 편지를 쓰고 있겠는가? 아무튼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 미안하게 되었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그거 그럴싸하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말하는데, 여보, 우리도 건넌마을 김서방 집에다 쌀 좀 꺼달라고 편지를 써봅시다 그려. 아내는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 쳤지만 농부는 일자무식이라 글자를 쓸 수 없었다. 그리하여 농부는 고심하다가 종이에 쌀섬 2개를 그려 편지를 보냈다. 며칠 후 농부가 기다리던 회답이 왔다. 그런데 쌀 2섬이 아니라 뭔가를 똘똘 싸맨 보자기였다. 농부가 그걸 풀어보니 솔방울 2개가 들어있었다. 그쪽도 글씨를 볼 줄 모르는지라 솔방울을 보낸 것이었다. 그걸 본 농부의 아내가 이상스러워 물었다. 여보, 그 솔방울은 무슨 뜻일까요? 아내의 물음에 농부는 답답하다는 듯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다. 이런 멍청이 같이 그것도 몰라? 아, 그러니까 자기 집도 형편이 무척 어렵다는 뜻이잖소. 네, 뭐라고요? 자기도 가진 거라곤 딸랑딸랑 방울 2개뿐이라 못 꺼주겠다는 것이 아니야. 하니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며, 그래도 그 집 형편보단 우리 집이 조금 낫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렇잖아요. 우린 딸랑딸랑 방울 2개, 말라비틀어진 무말랭이도 하나 있으니. 옛날 어떤 선비가 아름다운 첩을 두고 있었다. 하루는 첩이 고향을 잠시 다녀오겠다고 청하니 선비는 첩을 호위시키기 위해 종들 중 남녀간의 음사를 모르는 순진한 녀석을 보내려 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어린 종인 칠보기를 부르는데, 이보거라, 칠보가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옥수수를 넣어둔 창고 문이 아니옵니까? 엉큼한 칠보기는 일부러 어리석게 대답하였다. 그래, 내 놈이 가면 되겠구나. 선비는 종의 말에 크게 기뻐하면서 첩의 호위를 하게 하였다. 그렇게 집을 떠난 첩과 종이 어느 냇가에 당도하였을 때 첩은 종에게 말 한 장을 풀게 하고 잠깐 쉬게 하였다. 칠보가 여기서 좀 쉬다 가자꾸나. 네, 작은마님. 쉬는 동안에 칠보기는 개울에서 미역을 감는데 첩이 칠보기의 물건을 보니 생각보다 크고 좋게 보여 희롱에 가로되, 칠보가, 너의 양다리 사이에 고기로 된 막대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날 때부터 작은 혹부리 같은 것이 있더니 점점 도달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만큼 커졌습니다요. 하고 대답하자 첩이 말하길 나도 날 때부터 양다리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더니 점점 커져서 지금은 깊은 구멍이 되었으니 너의 그 뾰족한 막대기를 나의 움푹 패인 곳에 넣으면 짝이 딱 맞을 것 같구나. 하고 수작을 부려 드디어 두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하게 되었다. 한편 선비는 어리석은 종에게 첩의 호의를 맡겼으나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가만히 뒤를 밟다가 언덕 위에 이르러 두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 남녀간에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에 분노가 치밀어 언덕을 내려와 가로되 야 이것들아, 방금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언덕 위에서 다 보았느니라. 하고 소리치니 종이 주머니 속에서 바늘과 노끈을 꺼내 무엇을 꿰매려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다. 야 이놈아,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니 종이 울먹이며 말하길 작은 마님께서 저 깊은 개울을 건너시다가 혹시나 물에 빠지실까 하여 소인이 작은 마님의 몸에 한 곳이라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껏 받들어 모시고자 하나. 배꼽 아래 두어치 되는 곳에 한치 정도 되는 구멍이 있어서 그 깊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어 혹시 풍독이라도 입게 되면 어쩌나 하고 겁이 나서 지금 곧 그것을 꿰매려고 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선비는 종의 어리석음에 크게 기뻐하며 너의 마음은 참 진실하구나. 그러나 그것은 본래 붙어 있는 구멍이니 삼각 꿰매지 말거라. 내 주인어른 알겠습니다요. 그때 선비가 의아해하며 다시 묻는데 그런데 이놈아, 너는 왜 아까부터 거시기를 꺼내놓고 꿰매려는 것이냐?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선비 팔봉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길에 오르던 중 날이 어두워 하룻밤 신세질 집을 찾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누구 안 계시오? 그때 두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길에 오르는 중인데 하룻밤 신세 질 수 있겠소? 과거 시험이 코앞인데 몸이라도 상하면 오랜 시간 공부한 게 헛되니 부탁 좀 하겠소이다. 지아비 일은 과부 둘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사내를 드리겠소? 부탁하오. 내 이번에도 떨어지면 큰일 난다오. 내 과거 시험을 치르고 꼭 신세 갚겠소. 방이 두 개라 나랑 며느리가 같은 방에서 자면 되긴 하는데. 그럼 딱 되지 않소? 부탁하오. 내 연양 드리리다. 그럼 알겠소이다. 들어오시구려. 팔봉은 여인들과 집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늦은 밤 서방 잃고 홀로 된 지 10년, 남정네 암내 한번 맡아본 지가 몇 년인지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낼 수가 없지. 시어머니께는 미안하지만 어머님 마지막까지 꼭 지조와 절개를 지키십시오. 아니, 왜 이러시오? 가만히 있으시오. 피똥 싸기 싫으면. 이러지 마시오. 내 컨디션 관리해야 하오. 어허, 신세 갚는다고 했으니 미리 갚으시오. 조용히 눈 감고 입 막고 만세하고 있어. 내 극락을 보여줄라니까.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밤새 잠자리는 어떠셨는지요? 잘 자소이다. 내 장원급제에서 꼭 신세 갚으리다.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좋소. 그거 다행이구려. 그런데 벌써 가십니까? 시간 여유는 있는데 서둘러야지요. 아침 식사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아, 그럼 그리 할까요? 그럼 어머니, 저는 들어가 선비님 아침상을 차려오겠습니다. 네, 형님. 푸짐히 차려오시구려. 옛날 어느 판서대감의 사위로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박서방이라는 자는 처갓집 여종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아내의 눈을 피해 여종과 종종 이상야릇한 짓을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은 여종에게 가려고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아내가 코를 크게 골면서 자는 척을 하였다. 옳지. 틀림없이 잠들었구나.
박서방은 아내가 정말 깊이 잠이 든 줄 알고 살금살금 여종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잠시 후 아내는 이때를 놓칠세라 문을 꽉 잠그고 소리쳤다. 도둑이다, 도둑! 도둑 잡아라! 이 소리에 모든 식구가 놀래서 일어났고 판서대감은 종들에게 명하여 도둑을 잡도록 하였다. 도둑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보던 종들은 대청마루 밑에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엉덩이만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 도둑놈이 숨어있다. 이놈 어서 나오너라. 안 나오면 엉덩이에 불을 붙여버리겠다. 이에 종들이 들고 있던 불로 엉덩이를 지지려 하자 한 여종이 뛰어나와 말리며 말했다. 멈추세요. 저 엉덩이는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남자를 끌어내어 보니 정말 박서방이 아닌가. 다음날 박서방의 아내와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서방님 엉덩이라고 말한 여종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며 말하였다. 너로 인해 서방님께서 큰 변을 모면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다 너의 공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서방님의 엉덩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엉덩이에 점이 없는 것이 판서대감님 엉덩이가 아니라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였습니다. 옛날 어떤 의원이 부인과 아들, 딸 두 남매를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의 아들을 잘못 치료하여 그만 그 집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보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어떤 집의 여자 아이를 치료하다 약을 잘못 써 아이가 죽고 말아 이번에도 자기 딸을 내어주고 말았다. 이제 의원은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고 내외는 서글픈 마음을 되씹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의원님, 우리 집 환자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환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아내가 몹시 위급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자기 아내를 힘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큰일 났소. 박서방 아내가 위급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쩌면 좋겠소. 조심해서 치료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오. 이번에는 틀림없이 당신 차례구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박서방이 미남이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치료를 잘못하여 박서방의 부인이 죽게 되었고 아내를 내주고 말았다. 모든 가족을 잃은 의원은 삶의 낙을 잃어버렸다. 가족들과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제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스님이 되어야겠다. 의원은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왔다. 의원님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의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의원을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위독합니다. 뭐라고요? 집이 어딥니까? 바로 가시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어수룩해 보이는 젊은 선비가 그 기생을 찾아왔는데 기생은 그 선비를 한껏 깔보고 대뜸 시험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선비님, 글은 좀 배우셨지요? 아니, 못 배웠네. 원 세상에나 남자가 글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소. 그런데 손등이 하얀 걸 보니 영 무식쟁이 같이는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시오. 선비님, 소나무는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 그럼 학이 잘 우는 까닭은 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원, 저런. 그럼 길가에 있는 나무가 떡 버티고 서 있는 이치는 아시나요? 글쎄,
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기생은 선비가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없으므로 콧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러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그 속이 단단한 까닭이고요. 학이 잘 오는 것은 목이 긴 까닭이지요. 그리고 길가에 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는 까닭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소? 선비는 그제서야 정색을 하면서 물었다. 그래? 그런데 소나무가 속이 단단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면 대나무는 왜 속이 비었어도 오래 살며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가? 또한 학은 목이 길어서 잘 온다지만 개구리는 목이 짧아도 울기만 잘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길가에 잘 버티고 서 있더니만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그러는 것인가? 선비의 의기양양한 말에 코가 납작해진 기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선비님, 아까부터 두 다리 사이에 빳빳하게 서 있는 그 조그마한 물건은 대체 누구의 눈길을 끌려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요?